안녕하세요. 군고구마를 먹는 추운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참 군고구마를 맛있게 구워줬던 사람이죠. 오늘은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늦은 나이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남편 또한 결혼 적령기에 비해 꽤나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집을 먼저 간 친구들이 원래 시자에 시금치도 안 먹는 거라며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집이란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지극한 효심에 깊었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고 나이에 비해 이뤄놓은 것이 많지 않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거였어요. 가뜩이나 좁은 집에서 이렇게 세 식구 사는 게 처음엔 숨막힐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이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이라 난 우리 신혼생활 좀 즐기고 싶은데 꼭 어머님을 모셔야 해?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서. 난 꼭 모시고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나 하나 바라보고 사셨는데 어떻게 혼자 사시게 해? 말씀만 세게 하시지 얼마나 마음 여리신 분인데. 내가 자기 신경 안 쓰이게 그렇게 할 테니까 엄마 모시고 살자. 부탁할게. 그리고 일단 엄마랑 나랑 살고 있는 집 보증금 정리하면 이 정도 금액 될 텐데 이 돈으로 적금도 들면 좋잖아. 당신이 정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딴 것도 아니고 어머니 모시자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무작정 반대하겠어. 알겠어. 역시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니까. 당신한테 나 정말 잘할 테니까 지켜봐줘.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려고 내가 결혼이 늦었나 봐. 아마 당신 아니었으면 난 결혼도 못했겠지? 고마워. 이런 노총각 구제해줘서 내가 더 잘할게. 근데 나 혼자 살던 집이라 괜찮겠어? 당신 보고 집을 해오라는 소린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네 집이랑 마찬가지로 그리 크진 않을 텐데 어머님이 오히려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네. 뭐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상관없지만. 안 그러시지. 우리가 집도 장만 못했는데 오히려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이 기회에 너도 점수 좀 따면 좋잖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둘이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저렇게 원하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자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썩 내켜하지 않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고 처음엔 파이팅이 넘쳤어요. 또한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이 나이에 인연을 만난 것이 그저 감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재고 따지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어머,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셔? 게다가 홀어머니라니. 너 고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니네 엄마 살아 있었어 봐. 어디 이런 결혼 시키겠니? 그리고 네가 돈을 좀 잘 벌어? 너무 아깝다 네가. 친구로서 말리고 싶어. 에이 그래도 남편이 외동이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 가뜩이나 나 탐탁치 않아 하시는데 같이 살 부대끼면서 잘 지내고 싶어. 처음엔 마음에 안 드셨어도 아마 나중엔 우리 며느리 할걸? 꼭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그리고 네 말대로 엄마도 안 계신데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지 뭐.
나중에 후회하는 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좋게 잘 지내고 싶어. 열정 보기 좋네. 꼭 그 마음 변치 말고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말했지? 시자들은 멀리하는 게 제격이라고. 네가 아직 새댁이라 잘 몰라서 그래. 진짜 시자는 시자야. 내 말 명심해. 가뜩이나 잘해주시지도 않는데 꼭 경계하란 말이야. 그래 알지. 네가 시집살이 좀 당했냐? 내가 그래도 한번 헤쳐나가 볼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저를 썩 내켜하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같이 살아도 어머님은 전혀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였고 제가 혹시라도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를 할까봐 늘 감시하는 느낌까지 주는 분이었죠.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매번 감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숨이 막히는 때였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을 다스렸고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자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 뭘 그렇게 둘이 얘기하느라 새벽까지 앉아?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대철이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어쩜 그리 철딱서니가 없어? 넌 너만 생각하지? 대철이 피곤하게 하려거든 당장 갈라서. 대철이는 내가 케어하면 되니까. 네? 어머님,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아니 그리고 가족이 된 지 이제 몇 달 됐는데 이제 좀 저한테 마음 열어주세요. 내가 너한테 마음을 어떻게 여니? 40줄이 다 돼가도록 시집도 못 가고 우리 아들 하나 잡아다 팔 잡히려고 하는 너를 어떻게 예쁘게 보냔 말이야. 우리 아들은 너 아니어도 20대 30대 여자들 줄을 섰어. 그거 아냐? 남자는 나이가 들면 중후한 맛이라도 있지. 여자는 나이 들면 애를 잘 낳기를 하냐? 아니면 얼굴이 곱기를 하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어머니 눈엔 당연히 아들이 최고인 거 알겠는데 객관적으로 20대 30대는 너무하죠. 이 사람 나이가 있는데. 대철 씨도 저 만난 게 다행이죠. 어머님은 참 객관적이지 못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대철 씨 잡아서 팔자를 피긴요. 이렇게 말하긴 뭐한데 저 벌만큼 벌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세요. 뭐? 너 지금 우리 대철이가 너 아니면 장가도 못 간다는 거야? 이게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깔아몬 게?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깔아뭉개시니 하는 말씀이에요. 저랑 대철 씨랑 좋은 인연이라고요. 그리고 대철 씨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없어지지 않게 어머님도 좀 마음 좀 열어주세요. 저도 한 성격하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가끔 시어머니가 심하게 몰아붙일 때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시어머니도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시기도 하였고 나름 박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또 너무했나 싶으면 죄송해하기도 하는 시댁살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싸울 것 같지도 않은 남편과 싸우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항상 거짓 없이 선했던 남편에게 제가 제대로 실망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인간성 하나 보고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버리니 참 어떤 말도 할 것 없이 슬프더라고요. 뭐? 그 보증금을 다 썼다고? 아니 집 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많은 돈을 다 써. 그리고 우리 이제 부부인데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물론 그 돈에 내 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어머님이 여기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나한테 그 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좀 당황스럽다. 어디다 썼어? 후배가 너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꺼줬지. 나 거절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친한 후배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뻔히 나 당신 집으로 이사 들어오는 거 아는데 상의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아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면 더 정확히 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한 번만 봐주라. 후배한테 닥달해서 그 돈 꼭 받아낼게. 그러니까 화 풀어. 돈은 당연히 받아내는 건데 난 당신 태도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내가 꼭 허수아비 같아.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나 싶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 적금을 넣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뒤에서 남에게 돈을 꺼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제 화를 다스리며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고소권 합의금으로 말이죠. 사실 어머님은 정말 드세다 못해 억센 분이셨고 입만 열면 동네 사람들과 감정 싸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날도 찜질방에 놀러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와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다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그 아주머니에게 무력을 썼고 그렇게 합의금으로 집 전체 보증금을 주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거죠. 아유, 저 여편네 모시고 살기 힘들지? 새댁도 진짜 성격 무던한가 봐. 저런 여편네랑 어떻게 살아? 신기하네. 아, 예, 근데 나름 좋으세요. 저희 어머님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저희 결혼식에서 뵌 것 같기도 하고. 잘 알지. 내가 그냥 그 여편네 아들 봐서 결혼식은 갔다만. 아들이 불쌍하지. 평생을 지 엄마 뒷바라지에. 아니다. 어쨌든 새댁도 보통은 아닌가 봐.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아들은 착하니까 뭐. 잘 살아봐. 아주머니의 눈빛이 저를 참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이었지만 그땐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 뒤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이 사실을 전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시어머니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분은 오히려 제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하자 저에게 본인이 말했다고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비밀을 숨긴 남편과 시어머니를 어떡할까 싶었어요. 진짜 기막힌다.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저를 속여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구박하신 거예요? 미안해. 그래도 엄마 깜빵 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아주머니가 엄마 속을 긁었대. 막 남편 자랑하면서.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가뜩이나 아빠 먼저 떠나보내고 힘드셨을 엄마인데 참고 참았던 게 그날 터진 거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렸을 적 부모를 잃은 제 앞에서 아빠가 먼저 떠나셔서 엄마가 절이 됐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핑계처럼 들리기도 했고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을 하였지만 어머님은 표정부터가 아주 매섭고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얘기했으면
이해가 가지. 근데 나한테 적금 들었다고 하고 또 들키니까 후배 꺼줬다고 하고 어머님이 얘기 좀 해보세요. 저랑 대철 씨 이혼하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사시려고 그런 큰 소리를 치신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넌 뭐가 그리 깨끗해서 우리 아들을 쥐잡듯 잡아? 잘난 것도 없는 게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떤다. 고작 천세 살면서. 그리고 너 막말로 대철이 아니었으면 시집도 못 갔잖아 평생. 안 그러냐? 어머님은 정말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으시죠? 진짜 너무하시네요. 항상 당당하시고 뭐가 그리 잘나셔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착실하게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고작 나이 좀 많은 게 흠인가요? 그럼 대철 씨는요? 대철 씨가 저보다 6살이나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 얘기하면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대철엔 잘못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어머님은 뻔뻔하시군요. 뭐라고? 너도 나한테 맞고 싶냐?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내쫓겠다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 아, 엄마, 그만해요. 여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엄마가 원래 자존심이 강하셔서 사과 못하시는 거 알잖아. 이해 좀 해줘.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정말 같이 살고 있지만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태도하며 말투, 그리고 끝까지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저 모습. 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많은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 순간 남편마저 똑같이 보여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까지 제 사전엔 이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는 남편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시어머니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적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뭐든 너랑 상의했어야 하는데 네가 우리 엄마 이상하게 볼까봐 겁도 나고 또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기도 했어. 그리고 이 나이 먹도록 집 하나 장만 못하는데 이런 일까지 있다고 해봐. 네가 얼마나 우리 집에 실망하겠어? 내 마음 조금도 이해 못하겠어? 다 너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진짜 마지막이야? 다른 거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있으면 지금 말해. 나중에 들키면 정말 용서 안 해. 아, 전혀 없지. 이제 숨기는 거 없으니까 화 풀어. 내가 살면서 정말 다 갚을게. 평생 충성하면서 진짜 잘할 거야. 그래, 당신 말 이번 한 번만 믿을게. 만약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있으면 그땐 끝인 줄 알아. 당연하지. 절대 당신 속일 일 없을 거야. 고마워. 이렇게 마음 풀어줘서. 역시 당신 마음은 바다와도 같다니까.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너무 미웠지만 아들인 남편이 이렇게 사과를 하니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무래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겠죠. 그 일이 있고 시어머니와 껄끄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분이니 저 역시 노력은 거기서 멈추게 되었고 그저 제 일만 열심히 하고 남편과 행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한 건 아니고
그저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덜했을 뿐 나름 최선을 다했답니다. 원래도 워커홀릭인데다 세 식구가 좁은 집에서 사는 것이 좀 그래서 더욱더 일에 매달렸어요. 디자인과를 나와 프리랜서였던 저는 하는 만큼 벌었기 때문에 휴일 없이 악착같이 일을 했고 그 덕분에 8년 만에 제대로 된 신혼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 좋게 2억 9천에 매매한 집이 부동산가 폭등으로 5억까지 올라 5억짜리 집이 되면서 이제 내 인생 정말 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독하다 너. 어떻게 집까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애가 집도 사는 거지. 정말 대단해. 대철 씨도 좋아하지? 대철 씨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 나이에 너를 만나 이렇게 인생이 피냐? 솔직히 대철 씨가 널 잡은 게 땡 잡은 거지. 아니야.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식구도 없는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감싸주는 게 제일 큰 거지. 뭐 능력 있고 돈 많으면 단가? 나같이 외로운 사람은 대철 씨처럼 다정다감한 사람을 만나야 해. 그러니까 우린 잘 만난 거지. 부럽냐? 그래, 부러워서 그런다. 그나저나 집 도배는 다시 한다고 했지? 내가 아는 분 소개해 줄까? 그래도 아는 분이 낫잖아. 그럼 나야 좋지. 그래, 도배랑 장판 새로 해야 하는데 잘 됐다. 내가 인테리어 끝내고 정리 좀 되면 한턱 쏠게. 그렇게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한 시공업체 도배 기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 꼼꼼히 저희 집 도배를 부탁드렸어요. 동네에서 워낙 도배를 많이 해보신 분이기도 하고 이리저리 업체를 알아보는 것 또한 여간 보통 일이 아니라 바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도배가 끝날 무렵 인사도 드리고 집 좀 점검할 겸 집에 들렀는데 그날 저에겐 되돌릴 수 없는 날이 되었답니다. 그 도배 기사님의 한마디에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고 그로 인해 지금의 제 가치관 또한 변하게 되는 계기였으니까요. 저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모님, 시어머니 믿지 말고 꼭 해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네? 저희 시어머니를 아세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사모님은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지난번에 신랑분이랑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같이 종종 여기 왔었잖아요. 저도 그때 딱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참... 8년 만에 장만한 5억 신혼집에서 시공을 마친 도배 기사님이 저에게 의문의 녹화본을 슬쩍 건네주는데 전 그 영상을 보고 그 즉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고 저 역시 충격에 아찔한 정신이었어요. 네가 감히 날 신고를 해? 네가 무슨 근거로 날 신고를 해? 저 대철이랑 살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곤란에 빠뜨려? 어머님이 지은 죄는 받으셔야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대철 씨를 위해서라도 조사 받으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그리고 증거 있어? 네가 뭘 한다고 나서? 여자가 트색이나 해가지고. 아고 조용히 하세요. 다 증거 확보했으니까. 참 나이 드신 양반이 창피한 줄 아셔야지. 어디 와서 큰 소리예요? 네? 그 증거 나도 좀 보여줘요. 아니 나라는 증거 있어? 아주 쌍으로 사람 하나 잡는 거 아주 우습네. 야,
너 때문이야.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머님 하면 가지밖에 안 떠올라요. 하도 가지가지 하셔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뻔뻔해요? 이게 누굴 농락하나? 나 아니라니까. 아우, 억울해서 대한민국에 못 살겠네. 형사님, 저 아니라고요. 얘가 오해한 거라고요. 사실 그 도배기사님이 보여주신 녹화본은 어머님이 인테리어를 하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비싼 자재들을 골라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었고, 하도 물건들이 없어지자 도배기사님이 인테리어를 할 때 CCTV를 슬쩍 달아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덜미가 잡힌 시어머니였고요.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해주신 도배기사님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서 리모델링하는 집을 맡은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범인을 잡아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확히 얼굴이 찍혔고 아무렇지 않게 물건들을 스리슬쩍 가지고 나가는 시어머니였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틈에 정말 훔치는 줄도 몰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소름이 끼쳤어요. 신고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일단 사모님은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계속 시공하면서도 말씀을 먼저 드릴까 했는데 이제야 말하게 됐네요. 어쨌든 아주머니께서 반성을 하신다면 저희도 선처할 의향은 있습니다. 뭘 선처야? 내가 훔친 거 봤어? 아주 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기사 양반, 말 똑바로 해. 아니 아줌마, 증거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걸렸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줌마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렇게 발뺌할 게 아니라 증거까지 다 있다는데 어쩜 이리 뻔뻔해요? 인생 헛사셨네. 뭐야? 네가 뭔데 나보고 헛살았다 말아야? 나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할 거니까 그리 알아. 감히 날 도둑 취급해? 같이 경찰서에 간 기사님에게도 큰 소리를 치는 어머님을 보고 정말 답도 없는 노인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시어머니는 분노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시어머니가 무려 정가 사범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고 어이가 없었지만 더 황당했던 건 저를 탓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전 사실 남편이 정말 큰 충격에 빠질까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원래도 어머님의 도벽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저를 나무라는 모양새였어요. 황당하지 않나요? 엄마가 적적해서 좀 물건들 좀 팔아먹은 거 가지고 그걸 신고해? 솔직히 너는 개입된 일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신고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엄마가 지금 연세에 또 깜빵에 가셔봐. 버틸 수냐 있겠냐고. 너 너무한다. 그래서 나한테 어머님 정가 사범인 거 숨겼니? 내가 말했지? 나한테 숨기는 거 없이 모조리 오픈하라고. 근데 이 큰 걸 숨기다니. 진짜 당신도 어머님이랑 한통속이야. 어머님이 저렇게 정가까지 있으면 더더욱 행실을 조심시켰어야지. 그리고 지난번 고소건도 그래. 한두 번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 당신이고 참 대단하다, 두 모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도둑질을 했겠어? 그리고 그 정가는
다 살기 힘들 때 먹고 살려고 절도한 거야. 불쌍한 거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악착같이 날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신 거라고. 그게 다 절도였지만 그래도 안쓰럽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절도하지 않아. 그리고 저번에 무력 쓴 건 뭐고? 어머님 그냥 성격이고 천성이야. 주변에서 아무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니 이런 꼴이 나지. 당신도 책임 있어. 매번 그렇게 뒷수습을 해줄 게 아니라 어머님을 못하게 했어야지. 예, 대철아. 너 가진 돈 있지? 이 사람들한테 합의해주고 나 좀 꺼내줘라. 어디 이것들이 사람을 함부로 쳐넣어? 죄송한 줄 아셔야죠. 진짜 전 이런 모습이 더 싫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 낯짝이 그리 두꺼울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머님을 두둔했고,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절도는 대부분 무력 행사와 절도였어요. 젊었을 적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딱 맞았고, 그렇게 깜빵을 4번이나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또 저질렀던 거예요. 더 웃겼던 건 시어머니는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신고한 것에 대해 분개만 할 뿐이었죠. 정말 갱생불가의 인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 피해를 받은 여러 기사님들은 반성하지 않는 어머님에게 합의는 없다고 하시며 제대로 벌을 받으라고 하셨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 늙은 노인네가 그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다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제일 나빠. 이때다 싶어가지고 시애미를 고소해? 나쁜 것 같으니라고. 지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감히 날 고소해? 넌 내 며느리 될 자격도 없어. 저도 어머니 며느리 사퇴하겠습니다. 벌 달게 받으시고, 대철 씨가 왜 그 나이 되도록 한 푼도 못 모았는지 알겠네요. 늘 어머님 합의금을 갚느라 등골이 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를 감싸네요.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그 아들이랑 100년 해로 하시고 전 이만 빠져드릴 테니 벌 달게 받고 나오세요. 그럼 이만 더 이상 엮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소름이 돋고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지만 이것 또한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겠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만 아니었으면 엄마 저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어쩜 당신이 큰 소리를 쳐? 착각 마. CCTV에 어머님 얼굴 다 찍혔고 나 아니었어도 기사님들이 신고했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님을 끊어내긴 힘들겠지. 이혼해. 나한테 거짓말도 한 당신 신뢰 다 깨졌어. 지금처럼 그냥 누구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어머님이랑 둘이 살아. 와, 진짜 독하다.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아주 부모를 이해 못하는구나. 이런 걸 다 따지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뭐? 진짜 말 막한다. 그래, 이제 안 볼 사이라 이거지? 이럴 때 천성이 드러나는 거야. 당신 천성 잘 봤어. 이만 끝내자. 전 이 말을 마치고 경찰서를 빠져나왔고, 어머님은 그제야 기사님들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처음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어머님을 기사님들은 용서하지 않았죠. 결국엔 징역 10년형이 떨어졌는데 동종 전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머님을 빼내야겠다고 저에게 사정하며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칼같이 거절하였고 결국 남편 또한 어머님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된 것이었고, 남편은 저에게 정말 뻔뻔하게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해 줄게. 그래도 순순히 못 물러나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던데? 그거 할 거야. 진짜 뻔뻔하다. 당신이 나한테 재산 분할을 어떻게 신청해? 나랑 살면서 그저 당신 밥벌이밖에 안 했잖아. 이 집도 내가 벌어서 장만한 건데 당신이 뭔데 재산 분할을 신청하냐고. 뻔뻔해 정말.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남아있는 정마저 털리게 하는구나. 절대 가만 안 있어. 두고 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누가 이기나. 이혼하자고 한 걸 후회하게 해줄게. 너같이 부모도 모르고 날뛰는 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했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가 사실을 숨기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간 것이니 말이죠. 참 이혼 소송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 법은 조금 억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이 집 재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만 법원에선 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정말 억울하여 항소까지 했지만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 재산의 20%를 분할해 주라는 판결이었고, 제가 집을 2억 9천에 매매했기 때문에 남편은 5,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엄청 억울했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듯 남편은 저에게 막대하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7천만 원이라는 위자료였는데 혼인의 파탄 사유가 명백히 남편에게 있고 시어머니의 전가 사실을 숨겼으니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입혔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그로 인해 남편이 저에게 청구한 재산 분할은 하나만 난 결과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고맙다. 이제 당신한테 미련 하나 없어. 늦은 나이에 결혼은 왜 해가지고 그냥 살던 대로 살걸. 미안해. 이렇게라도 해야 네가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꼬장 한번 부려본 건데 어찌됐건 결과가 이렇게 되었네. 위자료 입금해. 대출이라도 받아서 말이야. 그리고 평생 어머님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어울리니까. 날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지 당신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면서 미련하기 그지없다. 우리 사이에 애가 없어서 천만 다행인 것 같아. 누구 신세 망치지 말고 혼자 어머님 봉양하며 잘 살아봐. 그게 남편과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돈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위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출을 받은 것 같았고 전 그리고 곧바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집에서 나간 남편은 원룸 하나 얻어서 시어머니의 옷바르지를 하고 있다는데 정말 대단한 효심났다고 생각했어요. 충격을 안 받았다고 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렇게 추잡하게 늙어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집 앞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디자인 회사를 조그맣게 차렸습니다. 일이라도 푸지게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오히려 잊으려고 악착같이 일에만 매달린 결과
지금은 12명의 직원을 거느린 작은 회사까지 성장했어요. 눈꽃을 새 없는 바쁜 나날이지만 오늘같이 추운 날 전 남편이 한번 생각이 나서 글을 써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0이 다 되어 주변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살자라고 다짐하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이 나이 되다 보니 참 많이 보면서 살고 있어요. 한 동네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젊은 사람 둘이 만났으니 무서울 것도 없었고 그저 용기와 패기로 가득한 나날이었죠. 남편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있는 소년 가장이었는데 홀 어머니와 동생을 거느고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사정을 모르지 않았던 터라 결혼을 했을 때 다 내 식구다라고 여기며 살아갔어요. 물론 아들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그때 당시엔 다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아주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못 사는 집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너도 알다시피 전교에서도 맨날 1등만 하고 돈이 있어서 뒷바라지만 잘해줬어도 아주 크게 될 인물이었어. 너 그거 알고 결혼한 거지? 모르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도 너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너 아니어도 줄 섰어. 그럼요. 이 크게 될 인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네가 우리 집을 하찮게 여길까봐 그러지. 막말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네가 탐내기엔 아주 큰 인물이잖니.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살지만 않았어도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는 거 아니었는데 부잣집 처자들 다 마다하고 너 선택한 거잖아. 그래도 너무하세요. 전 이 애랑 결혼할 때 한 번도 재거나 따진 적 없는데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비교만 하세요?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때 너라면 가당치도 않아. 당연히 결혼 안 시켰다. 남편은 동네에서도 공부를 잘하기로 유명했었고 원래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집이 가난해졌었고 시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를 하며 저를 구박하였어요. 그럼에도 참았던 건 남편의 성품과 정말 똑똑한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수긍하는 날들이었는데 저 역시 정말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일찍이 취직을 하여 자리를 잡았던 터였고 전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엔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어 밤엔 옷을 팔고 낮엔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간 변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이렇게 돈만 벌다가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생각과 함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미련이 있는 남편에게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일을 그만두길 권유하였어요. 이렇게 살다간 그냥 이대로 인생 종칠 것 같아. 뭐라도 해야지. 당신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공부 좀 해봐요. 그래도 우리 형편에 당신 혼자 이렇게 돈 버는 게 말이 되나?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있는데 그건 너무 무리야. 아니야. 정말 우리 미래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그래도 뭐라도 돼야 삶이 달라지지. 평생 우리 둘이 이렇게 돈만 벌다간 그냥 이대로 인생 종실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애들 낳았을 때 떳떳한 부모가 되어야지. 내 말 믿고 하고 싶던 공부를 해요. 그래도 되겠어? 둘이 벌어도 이렇게 빠듯한데 당신 혼자 벌어서 내 식구 먹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애 생기기 전에 뭐라도 해야지. 일단 도전을 해야 앞날이 변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라면 더 악착같이 공부해주면 돼요. 당신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앞날을 같이 그려나가 보자고요. 남편이 공부의 뜻이 확고한 사람이었던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뒷바라지를 해가며 공부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벌어먹일 땐 아무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저 마음속으로 고마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 시동생 학비, 그리고 노모까지 모시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한 번에 법원 공무원에 붙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무원 월급이라야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였죠. 그나마 둘이 벌게 되니 살림살이는 나아졌지만 시어머니 아들이 법원 공무원이 되자 저에게 다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다. 내가 뭐라도 할 줄 알았어, 우리 아들. 너 서방 잘 얻은 줄 알아. 네가 공무원 남편 만날 수 있겠어? 그건 아니죠. 미화 덕분에 이렇게 된걸요. 그동안 미화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 돈 벌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엄마는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공무원 된 건 미화 덕분이니까 엄마도 미화한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돈이야. 지가 원해서 번 거지. 누가 나가라고 등 떠밀었다냐? 너 신랑 잘 얻었다. 아주 든든하겠어. 막말로 지 팔자 피려고 너 공부시킨 거지. 지가 하기엔 이미 머리통이 글러먹었으니 널 등 떠민 거야. 너네 말이 틀리냐? 어머님은 이해가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어머님 말씀이 다 옳아요. 저 신랑 정말 잘 만났고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말대로 제가 공무원 남편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주제 파악 한번 잘해서 좋다. 그러니까 네 남편 떠받들고 살아. 네 남편 낳아준 나한테도 물론 잘해야 하고.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 말이면 따라야 하는 때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신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 어머님을 떠나보내드리면서 다 털어냈고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저에게 다정했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다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시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을 꼭 잘 건사해야겠다고 다짐했던 때였습니다.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시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밥벌이를 한다며 공장에 취직을 한다고 하였고 그런 시동생이 제 친동생 같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항상 뭐든 우리 식구들이 다 잘 살고 그저 앞날을 더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빨리 자리 잡아야죠. 아무래도 형이랑 형수도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있나요?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민식이 얘기론 거기 공장이 월급을 많이 준대요.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서 독립해야 하니까 거기로 취직하려고요. 도련님, 그러지 말고
도련님도 공부해보는 게 어때요? 뭐 지금이야 돈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 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아마 잘했다고 싶을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뒷바라지는 제가 해드릴 테니 공부해보세요. 그래, 네 형수 말이 맞아. 지금이야 돈 버는 게 좋지. 나이 들어서 평생 공장에서 일할 거냐? 너도 노력을 해봐. 그래도 제가 어떻게 눈치 보이게 공부를 하겠어요. 형수님이랑 형님이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아는데 저라도 보태야죠. 아니에요. 다 제 동생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제가 밀어드릴 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동생도 저의 권유로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동생은 4번 만에 공무원에 합격을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동서를 데리고 왔고, 동서는 처음 봤지만 굉장히 깍쟁이 스타일이었어요. 그래도 시동생이 어리숙하니 애초에 딱 부러진 여자면 더 괜찮겠다 싶었고, 그때 당시 제가 뒷바라지한 아들 같은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즈음 남편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여 법무사가 되어 벌이 또한 넉넉한 삶이었어요. 딱 시동생 장가 보내고 털어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뻔히 공무원 초봉이 얼마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인 저희 집 아랫집을 내어주며 동서와 서방님의 신접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집도 악착같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과 제가 한 푼 두 푼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마련한 저희의 최초의 집이었어요. 서방님 장가 가면 우리 아랫집에 살게 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현관도 다르고 아랫집도 평수가 꽤 크니까 둘이 살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렇게 아랫집에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새로운 집 해서 나가면 되지. 그래도 되나? 원래 아랫집 전세 놓으려고 했잖아. 당신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집도 사게 된 건데 당신 뜻이 그러하면 나야 너무 고맙지. 사실 내 동생이지만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당분간은 끼고 살고 싶었거든. 그래요. 저도 아들 같은 서방님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 여유될 때 분가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식구한테 주는 건데 전세는요. 다 식구끼리인데. 전 서방님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저 내 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건데 그런 말까지 해주니까 진짜 장가 잘 갔다 싶다. 동서 또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랫집에 서방님네 부부가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였을까요? 동서는 저희의 집안 경제 사정을 다 알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서방님과 불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에 토라지며 저와도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서방님네를 아랫집에 들인 건 저의 정말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건이었어요. 서방님도 다시 보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아니, 수도세를 왜 내라는 거예요? 솔직히 형님이 들어와서 살라고 했으면 모든 공과금은 형님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어? 아니, 동서, 그건 아니지. 집을 내준 건 맞지만 여기서 알뜰히 살다가 좋은 집 마련하라는 뜻이었던 거지. 내가 동선의 생활비를 다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오해했구나? 그런 거 아니니까 공과금은 각자 나눠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누굴 그지 취급하나?
본인이 들어와서 살라고 했으면서. 그리고 형님네 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말로 제 남편 얼마나 번다고 이걸 뜯어가려 하세요? 진짜 양심도 없지. 전 이 공과금 못 내겠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동서, 진짜 너무하네. 아니, 내가 우리한테 고마워하란 말은 안 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 그럼 저보고 상식이 없다는 소리예요? 형님 이런 말 뭐하지만 저 대학까지 나온 여자고 형님은 고졸이잖아요. 상식이 없어도 형님이 더 없지. 제가 더 없겠어요? 진짜 웃기네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형님이 먼저 자초한 일이세요. 이런 동서의 태도에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새파랗게 어린 동서가 저한테 항상 저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학벌까지 운운하며 저를 가르치려 했을 때는 진짜 머리 꼭지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형수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 진짜 째째하게 왜 그러세요? 제가 형 벌이가 얼만지 다 아는데. 서방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처음에 아랫집 살기로 했을 때 공과금 문제는 깨끗이 합의 본 거였고 제가 많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 쓴 물세, 전기세를 내자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서방님네랑 말다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친동생이었어도 저한테 물세 받아내려고 하겠어요? 이게 남이니까 그런 거지. 이제야 형수님의 본색이 나오네요. 그리고 제 안사람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형수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친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시동생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였고 감정을 넘어 마음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처음엔 남편도 제 편보단 동생 편을 자주 드는 모습이었고 누구 하나 내 편은 없는 기분이 들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척을 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아니, 꽃게를 시켰는데 분명히 집 앞에 두고 간다고 가게 사장님이랑 통화했거든요. 이거 당신네 사무실 사람들 오면 꽃게탕 끓이려고 한 건데 꽃게에 발이 달렸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두고 간 거 아닐까요? 누가 가져갈 리도 없고. 어머, 그거 저희가 가져가서 끓여 먹었는데요? 형님네는 또 사서 드세요. 꽃게가 아주 실하고 맛있던데요? 뭐? 동서, 그럼 얘기를 하고 가져가야지. 내가 안 된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저희가 먹는 게 그리 아까우세요? 그동안 저희한테 먹을 거 주실 때 그런 마음이셨겠네요? 전 항상 형님이 음식들을 다 나눠주시니까 당연히 가져가서 먹은 거죠. 본색 드러내니 진짜 가관이네요. 그깟 꽃게 얼마나 한다고. 그깟 꽃게? 지금 장난해? 아니,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말 진짜 그따위로 할래? 뭐 진짜 이런 게 다 있지? 아, 지금 제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수, 지금까지 잠깐 들어보니까 먹을 걸로 치사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서방님, 지금 저한테 언성을 높이신 거예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야 원. 동서가 말도 없이 꽃게를 먹은 게 잘한 거예요? 아니, 그깟 꽃게 얼마나 한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이 사람 대학 나온 여자인데 형수가 함부로 무시해도 되냐고요? 저의 언성이 높아지자 밖에 있던 시동생이 얘기를 듣고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남편이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남편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시동생에게 욕을 퍼부으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아마 남편도 지금 이 모습을 처음 보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저 역시 시동생이 저렇게 눈을 부라리며 나오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시건방진 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넌 인간도 아니야. 아니 형, 형수가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니까 그렇죠. 형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요. 서방님도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내가 서방님을 뻔히 동생처럼 여긴 걸 알면서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곱게 그거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먹을 걸로 그러는 게 제일 치사한데 형수님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꽃게 아까워서 그래요? 서방님한테 전 그저 그런 인간일 뿐이군요.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남편은 더 들을 말도 없다며 시동생네를 쫓아냈고, 그들은 동서가 원래 혼자 살고 있던 단칸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았는지 저 말고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하였지만,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었고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형수, 죄송해요. 제가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순간 화에 못 이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때 했던 행동들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형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 생각뿐이에요. 됐어. 돌아가라. 이제 어차피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할 거고 더 이상 보지 말고 영 끊고 살아. 난 그런 동생 둔 적 없어. 여보, 그만. 서방님, 됐어요. 일단 돌아가고 나중에 얘기해요. 이도 저도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제가 그래도 형수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해 왔다는 건 아시잖아요. 투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시동생은 사죄했지만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화가 더 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2달이 흘렀나? 형제 사이를 뭔가 절연시킨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하루하루 참 찝찝하고 죄스러웠어요. 절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를 훨씬 많이 먹고 꼭 저렇게 어린 사람들과 싸워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 남편을 설득하기로 하였죠. 그래도 단칸방에서 살라고 하는 건 좀 그래요.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사람들이 치기라고 생각해요. 어르장머리 없는 것? 지가 누구 덕에 공무원 되고 누구 덕에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 형수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지 마누라 편에 홀랑 서가지고 대들어? 그동안 당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어. 됐어. 그것들 안 보면 그만이야. 에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데 그러면 되나요? 그냥 앞으로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고 기회를 줘요. 그럼 우리 아랫집에 사는 건 자꾸 트러블 나니까 좀 그렇고 동네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줄까봐. 뭐 자기도 이제 떳떳하게 집도 가지고 자식도 낳고 하고 싶겠지.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붙어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당신 생각은 어때? 저야 괜찮아요. 솔직히 서방님이 거의 우리 아들뻘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유가 있으면 집 정도 해주는 건 또 괜찮죠. 저한테 그런 행동한 건 괘씸하지만 그래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 역시 같이 가족처럼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아까울 건 없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래도 본인 동생이니 한 번쯤 봐준다고 하였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진짜 죄송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였고 저 역시 이번 한 번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생에게 24평짜리 아파트를 해주었어요. 저희에게도 큰 돈이었지만 자식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아유, 아주버님이 이 아버지나 마찬가지니 진작에 집은 하나 장만해 주셨어야 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센스가 보통 아니네요. 하긴 요새 누가 집도 절도 없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진작 해 주셨어야 해요. 그건 아니죠, 재수씨.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자기 힘으로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전 이 녀석한테 이제 할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어머니 잃고 안쓰러운 내 동생, 형으로서 최대한의 것들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뭐 아버지 역할이시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같이 대학 나온 여자랑 사는 남자가 집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형, 아마 돌아가신 엄마가 계셨더라도 진작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희에게도 24평 아파트를 해주는 게 부담이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시동생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당연하게 아파트를 받아들이니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해주기로 한 거 기분 좋게 해주었고 동서의 말에 남편은 기분이 나쁜 듯 보였지만 원래도 저런 사람이니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들이를 한다고 며칠 뒤 저희를 초대하였고 남편과 전 초대를 받아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실에서는 서방님이 남편에게 집 구경을 한참 시켜주고 있었고 전 동서가 뭘 좋아할지 몰라 그래도 제 딴엔 예쁘고 실용성 있는 그릇 세트를 선물로 맞춰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제 사이 이제라도 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아유, 그릇 세트라니? 적어도 여기 오실 땐 형님네 정도면 가전 하나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사회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우, 가져가세요. 이런 건 줘도 안 쓰네요. 디자인도 그렇고 어쩜? 정말 못 배운 티 나요, 형님.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그래, 못 배워먹은 내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가짠겠네. 그래, 알겠다 이거사. 니 똥 굵어. 아니, 왜 또 제 마누라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집사람한테 무슨 콤플렉스 있으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뭐라고요? 서방님, 지금 동서가 저한테 하는 말 듣고도 그 말씀이 나와요? 지난번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형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대충 사과한 거죠. 제 집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진짜 못 배운 티 나네요. 어머머머, 말하는 뽐새 봐. 이래서 우리가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님. 아우, 무식이 철철 흐르다 못해 넘치네. 생애 처음 24평 자가 살게 된 동선에 그릇 세트 맞춰주니 절 조롱하는 동서였어요. 하지만 거실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 강경해 남편은 즉시 동서네를 원래 단칸방에 재이사시켰습니다. 더 이상 선처 없는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재수씨 말하는 게 진짜 싹바가지가 없네요. 뭐가 어쩌고 저쩌요? 내가 미쳤지. 너희는 이 집에 살 가치도 없어. 그깟 대학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봤자 삼류대 나와가지고 뭐가 그리 잘났다고. 감히 내 와이프를 무시해? 우리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당신보다 훨씬 대단한 여자야, 알아? 이 집안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형,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아니다. 어차피 이 집 이제 내 건데 형 마음대로 해요. 나도 이제 형 비위 맞추는 거 힘들어. 그리고 내 와이프가 원래 직설적이어서 그렇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데. 형이랑 형수가 아주 괜한 사람 잡는 거지. 네 명의? 내가 미쳤다고 네 명의로 해주냐? 그래, 네 명의로 곧 하려고 했지. 근데 절대 안 되겠다. 끼리끼리겠지. 내 동생이지만 넌 재수 씨랑 똑같은 족속이야. 지 공장에서 일한다는 거 기꺼이 말려서 공부까지 시켜놨더니 지 마누라랑 붙어서 형수를 무시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네 마누라를 단속하고 가르쳐야지. 못돼 처먹은 것들. 여보, 가자고. 나도 한마디 할게요. 동서야 원래 성격이 그지 발사계라고 치지만 서방님 정말, 아니 나이도 한참 어리니까 반말할게.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잘 되길 바랬는데 넌 날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지? 이제 내가 너 손절이야. 남편이 널 받아준다고 해도 내가 안 돼. 천성이 똑같은 너희 부부 단칸방에서 어디 한번 잘 헤쳐나가봐. 여보 가요. 나쁜 것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집을 나섰고 그 다음에 시동생네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단칸방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자 동서는 이제야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어서 그렇게 기어오른 건진 몰라도 이번엔 저에게 사죄를 하였어요. 하지만 너무 가증스러워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남편 또한 저를 무시한 시동생네 부부에게 이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라며 엄포를 놓았고 그들은 결국 단칸방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만 믿으라며. 이게 뭐야? 아니 공무원인데 이런 것도 없고 그동안 형한테 기생하고 살았던 거야? 아 정말 속았네. 뭐가 어쩌고 저째? 완전 속물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속물근성일 수가. 따지고 보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뭐야? 왜 나 때문이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배운 거 없어서 없다고 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아우 구질구질해. 그러나 사치스러운 동서는 그걸 못 견뎌 했고 결국 서방님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으며 서방님은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아끼던 동서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둘 다 무일푼이어서 그런지 위자료고 뭐고 그냥 깨끗이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서방님은 저희에게 사죄를 슬며시 했지만 대쪽 같은 저희는 서방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에 빠져서 가족도 못 알아보는 서방님의 최후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이였기 때문에 이혼한 공무원은 거의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서방님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쉬쉬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진급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걸로 알아요. 요즘이야 이혼이 흠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돌아가지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형수님 같은 분한테 감히 죄송해요. 언젠가 마음이 풀어지면 꼭 연락 주세요. 형이랑 형수님 마음 풀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을게요. 아니요, 됐어요.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린 잘못이죠.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아꼈는데 서방님한테 제가 남이듯이 저 역시 이제 서방님이 남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해 하지도 말고 알아서 사세요. 어차피 인생 혼자 아니겠어요? 형수님,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원래 끼리끼리란 말이 왜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 탓하지 말고 본인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동서는 소문에는 웬 있어 보이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고 하는데 그 남자의 폭군적인 성질을 못 이겨 맞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웃긴 건 허례허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서였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그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쫙 났답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였기도 했고 저 역시 몇 년 후에 눈팅이 밤탱이인 채로 장을 보는 동서를 마주쳤었거든요. 동서는 저를 보고 창피한지 서둘러 자리를 뜨는 게 보였고 그 모습을 한참이나 쳐다보았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참 보이는 게 뭐길래 저렇게 살고 있는지. 하지만 동서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시간이 꽤 지나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저희가 결혼식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서방님이 왔더라고요. 뭐 지난 날을 반성한다나 뭐라나 축의금을 내고 갔습니다. 하지만 대쪽 같은 저희 남편은 그것마저도 받지 않았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축의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좋은 날 얼굴 붉히고 싶지 않네요. 돌아가 주세요.